안녕하십니까? 로버트 파우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 20세기의 여러 외국어 개혁의 파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세기 말에 일어났던 외국어 교육 혁신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어 교육에 대한 불만이 생겨서 역사상 처음으로 말하기 교육 중심으로 외국어 교육하자는 그 제안이 나왔고, 주로 사설 학원을 통해서 직접 교수법을 활용하면서 많은 그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는 변화가 많은 세기였고, 두 커다란 전쟁이 있었고, 많은 어떤 파도가 있었던 그런 세기 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도 그 파도를 타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외국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건은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영국, 프랑스 이렇게 많은 이 제국들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강요했지만, 대영국 제국 같은 경우는 그 정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9년이었습니다. 그 이후는 조금씩 그 커다란 제국이 이제 약해지고, 패전했던 독일이 식민지 없어졌고, 조금 그 커다란 제국주의 시대가 끝나가기 시작했던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의 외국어 교육에 미친 영향은 이 전쟁 때문에 외국어 교육이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후퇴라는 것은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이렇게 서로 내부적으로 관심 갖게 됐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말부터 공교육에서 확산됐던 독일어 교육은 거의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이 적대국이기 때문에 적대국의 언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 독일어 교육이 많이 사라졌고, 다른 외국어 교육도 이렇게 좀 그 동시에 관심이나 이렇게 덜 받았고, 예산도 삭감되고 많이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독일어 교육이 미국의 공교육에서 사라지면서 대신에 라틴어가 다시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그러면은 문법 번역식 교수법은 여전히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독일이 패전하고, 그리고 나라들이 이제 서로 안적으로 이렇게 자기 국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이 많이 후퇴했다고 합니다. 19세기 그 외국어 교육 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생겨난 어학원들이 이렇게 문 많이 닫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1920년대부터 외국어 교육이 이제 조금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나라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안쪽으로 보고 국내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관심 갖게 되었지만, 세계 이 전쟁이 너무나 커다란 그 충격이었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호소하는 중립적 인공국제어인 에스페란토 학습이 인기 있었습니다. 인공국제 공통어 같은 것은 일부러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이렇게 다르면서 쉽게 편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교의 언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스페란토는 19세기 말에 개발이 됐고 1920년대 그 외국어 교육의 어떤 그 어두운 시기에 관심이 많아졌고 학습자는 이제 모여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중립적인 부분이 이 언어가 모어화자,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원어민이 없는 언어죠. 원어민이 없기 때문에 내 언어도 아니고 너 언어도 아니고 중립적인 그 언어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에스페란토의 중요한 개념이 서로 중립적인 언어로 통해서 평등한 어떤 입장에서 언어를 이렇게 활용하는 원어민이 없어서 그 발음은 각각 조금씩 달라도 되고 조금씩 이렇게 원어민의 기준에 이렇게 맞지 않아도 되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에스페란토 동아리가 이렇게 유럽하고 미국의 많은 도시에 생기고 취미처럼 이 언어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 시대에 이제 외국어 교육 관련된 흥미로운 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30년대에 대공황이 왔죠.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일본에 영향 미쳤고 그 경제가 갑자기 악화됐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더욱 안쪽으로 보고 더욱 그 근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유럽은 그 현상은 파쇼주의, 먼저 이탈리아에서 나타났고 독일에 넘어간 그 파쇼주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는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정을 활용해서 독재가 생기고 그 대표적인 사례는 독일의 히틀러이죠. 정치 사상이 파쇼주의하고 그런 민족주의하고 관련된 파쇼주의였기 때문에 외국어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없는 것이죠. 그리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외국어 교육을 억압하거나 나라 안에 있는 소수민족의 언어를 없애려고 하거나 나치 독일은 에스페란토를 아주 엄격히 억압을 했죠. 그래서 에스페란토의 설립자의 거의 모든 가족은 다 학살을 당한 것이죠. 근데 왜 히틀러가 에스페란토에 대한 반감이 컸을까? 에스페란토는 그 약간 그 이제 비밀 언어 같은 인상이 있었고, 그리고 국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초월하는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의 언어다. 그래서 히틀러에게는 이 언어가 도전적인 어떤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가 이 설립자의 가족을 학살하고 동아리는 억압하고 금지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에스페란토어가 많은 억압을 받았고 외국어 교육도 더욱 그 암울한 시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제감정기 같은 경우는 일본어로 계속 강제했고 당시에 그 일본 지배 밑에 있는 조선의 소위 국어가 됐고 일제감정기 엘리트는 일본어는 필수로 공부하고 그리고 영어도 공부했고 경성 제국대학이라든가 또는 대학에 올라갈 만한 그 학력이 있는 학생들은 제2 외국어도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국의 엘리트는 다국어 이렇게 하게 됐고 물론 이건 강제적인 일이지만 그래서 모더니즘 문학 같은 경우는 다국어 성격이 아주 강하죠. 예를 들어서 이상의 시나 이상의 소설에 외국어가 여러 외국어가 나오고 정지영의 시라든가 김기림의 시에 여러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그 일제감정기에 조선에서 그 엘리트가 어떻게 보면은 다국어적 그 성격을 반영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선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른 식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민자가 계속 늘어났고 20세기에 계속 그 이민자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영어 실력이 더 요구했기 때문에 이민자 사이에 이렇게
가르치는 영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외국어 교육하지 않은 것보다도 그 초점이 공식적인 어떤 교육이나 이런 자리보다 좀 사립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리로 바꾼 거고 식민지, 조선이나 다른 식민지에서 다국어 이렇게 배우는 그런 계층, 엘리트 계층도 생겼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이제 있었지만 불과 20년 이후에 제2차 세계대전도 터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외국어 교육도 많은 변화가 왔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외국어 교육과 전쟁이 아주 흥미로운 그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 안에서 일본어 교육을 위해 육군 교수법이라는 교수법이 개발됐습니다. 육군 교수법이라는 것은 육군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학생을 모여서 집중적으로 그 일어를 가르치는 것이죠. 근데 왜 일어 교육했을까요? 물론 당시에 미국에서 이민한 일본 사람은 충분히 살고 있었고 그런 이민자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 일본 사람은 믿지 못하고 비일본계 주로 백인 중심으로 그 일본어 교육은 육군 안에서 시작했고 그 특수한 교수법은 육군 교수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군 교수법은 하루에 긴 시간 집중적으로 군대식으로 그냥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문법 패턴이라든가 표현의 패턴 또는 발음이라든가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반복 연습이 중요했습니다. 이 육군 교수법은 나중에 아주 유명해진 그 청각구두식 교수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육군 교수법에서 나온 것이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행동주의와 언어학 구조주의의 이런 토대 위에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라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학습은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새로운 습관을 배우면서 학습이 된다는 그 어떤 심리적 이론이고 그래서 그 습관은 새로운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 연습해야 되는 것이죠. 뭐 음악이든 뭐 체육이든 뭐 언어든 그러면은 연습하면은 할수록 그 새로운 습관을 배우고 그리고 이미 아는 습관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모국어는 영어인데 그러면 한국어 배우기 위해서 영어 역량을 제거해야 되는 새로운 습관을 배워서 영어 습관을 없애야 되는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 이론에 따르면 영어 발음이라든가 아니면은 영어적 표현이 남아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한국어 습관을 배우지 않았다는 그 상징이죠. 그러니까 이 교수법은 완벽함을 추구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을 배우면서 이미 아는 언어 습관을 제거해야 됐기 때문에 출발부터 묘한 완벽주의를 요구했던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무리할 정도의 완벽주의를 요구했지만 그런 이론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그 완벽주의를 이렇게 요구한 것이고 구조주의, 그 언어학의 구조주의라는 것은 그 부분이 언어가 구조가 있고 여러 표현이 있고 그리고 그 표현을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문법 번역식 교수법의 그 근본적인 분석 대상은 이렇게 유명한 책에 써 있는 문장이죠. 그러면은 유명한 문장이나 책에 나오는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고 직접 교수법은 말하기 교육을 위한 어떤 회화 교육을 위한 그러면 필요한 인사말이라든가 또는 질문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청각구두식 교수법은 언어를 분석하고 필요한 어떤 단위를 나눠서 그리고 이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많은 어떤 그 표현이나 이렇게 반복 연습하게 되는 것이죠. 청각 구두식 교수법의 일환으로 어학 실습실이 개발이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직후에 개발됐던 그 녹음 기술이 이제 보급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그 어학 실습실이 이렇게 이런 교수법하고 이렇게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도 왜 할까요? 그러니까 이 교수법은 완벽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비원어민 교수의 발음이 부족하거나 언어 실력이 한정돼 있을 경우에 이것은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비원어민 교수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동시에 이제 청각 구두식 교수법이 이게 특히 미국 중심으로 퍼지면서 전쟁 직후에 동시에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독일 문화원이 1951년에 설립되고 독일어를 가르치고 독일은 이제 두 번 세계 대전을 패전한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독일 문화원은 사실은 독일의 새로운 어떤 이미지 또는 독일의 어떤 서로 남을 이해하자는 또는 언어를 통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이 강했습니다. 영국 문화원은 1934년에 생겼고 제2차 세계전쟁 이후에 이 기관이 영어 보급에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기관도 있었지만 이때는 그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는 앞으로 이런 어떤 커다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서로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언어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에스페란토의 어떤 이상주의적 의도가 담아있는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과에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 발달과 IT 도입 그리고 초기 외국어 교육 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는 외국어 교육의 역사를 다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